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러분도 아끼는 게 있으시죠? 전 보물 1호가 우리 딸이고 이유는 시계예요. 처음 시계가 좋아진 건 중학교 때였어요. 입학할 때 아빠가 저한테 시계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학생이 하기엔 좀 비쌌고 그만큼 너무 예뻤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봤던 것 같네요.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학생도 됐으니까 시간 잘 지키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전 부모님께 배운 게 참 많아요. 두 분 다 따뜻하고 마음이 넓으셨죠. 집안 분위기가 좋아서 고민이랄 건 성적이 다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셨고 집안 환경도 유복한 편이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입시도 성공해서 원하던 명문대에 입학했고 졸업하자마자 공기업에 취직했죠. 막연히 제 미래는 핑크빛 같았어요.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았죠. 남들이 사는 게 힘들다, 괴롭다고 하면 말로는 위로를 해줘도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럴만 했던 게 전 결혼도 수월하게 했거든요. 대학 새내기 때 장난 같은 연애 몇 번 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남자는 멀리 했어요. 그러다 공기업 취직하고 연애를 좀 해볼까 싶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인 회계사였어요. 와인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연애도 재미있었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외모도 괜찮아서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임을 했는데 둘이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정도는 됐죠. 남편도 집안이 꽤 사는 편이었어요. 같이 쇼핑을 가도 물건 보는 눈도 비슷하고 싸다 비싸다 신랑이 할 것 없이 서로 선물도 해주고 편했던 것 같아요. 가끔 데이트 비용으로 싸우는 연인들 얘기가 나오면 남편은 구질구질하다고 듣기 싫어했죠.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돈 가지고 예민하게 구냐고 몸서리를 쳤어요. 그런 문제로 싸우는 애들은 미래가 훤하다면서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연애할 땐 좋아 보였어요.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혼자 남편 키우신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중학교 때 잃었다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이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남편이 짠하더라고요. 전 아빠 엄마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오빠 너무 힘들었겠다.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잘 컸잖아. 하늘에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지. 자식이 둘이면 또 모르겠는데 나 혼자라서 신경도 많이 쓰셨고. 부모 복이라는 거 꼭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부담 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 걱정하지 마. 나 잘할게.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다는 게 결혼에 걸림돌이 될 순 없었어요. 부모님도 문제될 거 없다고 하셨고요. 오히려 공통점이 많으니 잘 살 거라고 해주셨죠.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명문대, 공인 회계사까지 무난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저희는 양가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즐겼습니다. 결혼이란 게 참 좋더라고요. 새 집, 새 가구, 새 옷, 그리고 새로운 동반자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전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딸을 낳았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임신 과정도 너무 편해서 뱃속에서도 효도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딸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워낙 애를 좋아하셨어요. 지나가는 어린 애기들도 그냥 못 지나치셨죠. 그런데 제가 손녀를 낳아드렸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도 휴직하고 딸한테 푹 빠져 살았습니다. 사실 딸을 낳고 남편한텐 좀 소홀해졌죠. 첫 출산, 첫 육아였기에 정신도 없었고요. 남편도 이해하겠거니 생각했고 어떤 면에선 제 관심이 줄어든 걸 즐기는 것도 같더라고요. 여보, 우리 각방 쓰게 됐네? 보라가 클수록 잠투정이 심해진다? 당신 괜찮아? 나 없이 혼자 자도 안 외로워? 외롭지. 근데 어쩌겠어.
나 피곤하면 코도 고는데 편하게 자는 게 낫지. 억지로 같이 자다 셋 다 못 자는 것보다 낫지 않아? 솔직히 나 퇴근하면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싶고 뭐 혼자 있는 것도 나름 괜찮은데? 제가 보라를 재우다 잠이 들면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죠.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우리 딸이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상한 건 어머님은 제가 딸을 출산한 뒤로 전화통화나 방문이 부쩍 줄었다는 거였어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는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둘째는 생각하고 있지? 평생 보라만 보고 살 거야? 하나는 허전해. 내가 키워봐서 알아. 둘째요, 어머니? 우리 딸 태어난 지 반년도 안 지났는데요? 뭐 한 번도 진표 씨랑 둘째 이야기는 해본 적 없어요. 그 사람도 딱히 자식 욕심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요? 아니, 얘기를 왜 안 해? 너희 가족 계획이란 것도 안 세우니? 요새는 외동도 많이 낳잖아요. 뭐 하나 키우는 게 흠도 아니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서 정성 들여 키우는 게 트렌드인데 둘째 손주 꼭 보고 싶으세요? 우리 보라가 이렇게 이쁜데요? 자식 키우는데 트렌드를 따라가? 둘째는 꼭 낳아야지. 아들 봐야 될 거 아니냐. 딸만 있으면 진표 허전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서운한 게 저도 자매잖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좀 그러네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없고 딸 있으니까 아들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지. 난 그만 가보마. 애기나 봐라.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는 그렇게 고상하게 끝이 났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죠. 기분 좋지 않았다고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아들 했냐고 볼멘소리를 했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몰랐어? 우리 엄마 아들 좋아해. 그렇다고 우리 딸 차별하겠다는 건 아니고 딸 봤으니까 아들도 낳아라 이런 거겠지. 그게 또 서운하냐? 서운할 일도 참 많다. 생각해보니 그렇잖아. 보라 낳고 어머니 기뻐하시는 모습 나 본 적 없어. 집에 오셔도 아기 한번 안아보시지도 않아. 사진 보내봐라 그런 말씀도 일절 없고. 나도 좀 서운하긴 해. 우리 엄마 아빠 봤잖아. 하루라도 손녀 못 보면 안 된다고 난리치시는 거 못 봤어? 그게 정상 아니야? 손주 사랑에 정상 비정상이 어딨냐? 넌 너무 예민해. 피곤하다 진짜. 나 그만 잘게. 당신 또 보라랑 잘 거지? 근데 우리 요새 너무 뜸한 거 아니야? 우리 부부 맞아? 남매라고 해도 믿겠다. 네가 딸 재우다 잠들어 버리는데 어쩔 수 있어? 정 하고 싶으면 네가 자다가 새벽에 서재방으로 오던지. 됐네요. 듣고 보니 기분 별로다. 다 내 탓인 거야? 돌도 안 된 아기를 키우다 보니 부부관계도 소홀해졌어요. 그리고 전 곧 복직을 했고 서로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둘째를 쉽게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제 딸이 엄청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 접한 언어도 금방 따라하고 단어도 특별히 알려주지 않았는데 금방 외웠어요. 전 너무 놀랐고 딸의 영재성을 잘 키워주고 싶었어요. 애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었죠.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당신은 딸이 기특하지도 않아? 보라 혼자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 중국어 줄줄 읽잖아. 난 신기해 죽겠는데 당신이랑 어머니는 왜 놀래지도 않아? 내가 어렸을 때 워낙 똑똑했어. 뭐 그만한 일 갖고 그러냐?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똑똑한 것도 별로 안 좋아. 늦공부가 오히려 더 뒷심 발휘할 수 있지.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김이 팍 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유난 떨지 말라고 평범하게 키우라고 면박만 주셨고요. 반면에 친정 부모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죠. 숨만 쉬어도 예쁜 손녀딸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눈에 하트가 가득했어요. 직장 다니고 살림하면서 애도 어쩜 이렇게 잘 키우냐고 늘 저를 칭찬하셨죠. 친정집안 갔다 오면 에너지가 빵빵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냉랭함은 여전했습니다.
만나면 아들 얘기만 하시고 우리 보라를 안아주시지도 않았죠.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좀 특별하긴 했어요. 우리 시어머님 서진이 예쁘다고 물고 팔고 하시는데 너희 시어머니는 안 그래? 용돈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 나 출산하고 차도 뽑아주셨잖아. 더구나 첫 손주니까 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돼. 어머니 눈엔 보라가 그렇게 예쁘지 않으신가 봐. 좀 이상하긴 하다. 생전 안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게 사실이야? 애를 원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그러려니 해야지. 저번엔 좀 듣기 불편한 얘기도 하시더라고. 둘째를 꼭 낳으라면서 아들 하시는 거야. 요새 누가 아들딸 따지나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시더라? 어머 진짜? 아, 너 좀 스트레스 받겠다. 근데 너 둘째 생각은 없는 거야? 딱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남편이랑 거의 지금 남매처럼 산다. 각방 쓰거든. 딸이 잠투정이 심해서. 애기 낳고 사는 친구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 같았죠. 전 남편에 대한 기대나 욕심을 당분간은 버리기로 했어요. 대신 친정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약속이 많았어요. 날씨가 좋은 계절이면 골프 약속이 줄을 이었죠. 주말에 남편이 골프를 가면 전 보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보라야, 외할머니 집 왔어? 아빠는 또 골프 갔어요? 아이고, 아빠가 주말에도 바쁘네? 엄마, 너무 속상해. 보라 아빠 주말마다 골프 나간다? 진짜 너무해. 아니, 이렇게 날씨 좋은데 한 번쯤 우리랑 여행 갈 수도 있잖아. 그러게. 가을 들어 매주 가는 것 같다. 아니, 너도 힘들겠지만 보라가 아빠 안 찾아? 아, 아빠 얼굴도 까먹겠다, 야. 안 찾긴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 누군 놀 줄 몰라서 안 노나.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말이 돼? 어쩌다 한 번이지 어린애 키우면서 매주 꼬박꼬박 나가. 백화점에서도 자기 골프옷만 사고 우리 모녀는 안중에도 없어. 스트레스 풀려는 것도 있고 인맥관리 차원에서도 나가는 거 아니야? 겨울 되면 뜸해질 테니까 네가 이해해. 보라야, 이따 외할아버지 오시면 저녁 먹으러 나가자. 우리 애기 뭐 먹고 싶어? 말해봐. 할머니가 다 사줄게. 친정부모님은 손녀딸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영특한 아이니까 잘 키워보라면서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주셨죠. 보라 앞으로 통장도 하나 만들어주셨고요. 물심양면으로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건 딸인 저뿐만 아니라 손녀한테도 통하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바쁘게 살면서 시간은 흘렀고 딸은 6살이 됐어요. 아주 행복하진 않아도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6살 되던 해 봄, 딸이 많이 아팠어요. 계속해서 열이 나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았죠. 결국 병세가 심해져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죠. 글쎄 우리 딸이 암이라는 거였어요. 암이라니. 내가 아는 그 암을 말하는 건가 싶어 멍해졌죠. 검사 결과를 말해주는 나이 지긋한 의사 앞에서 전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암이요? 아니, 고작 6살 애한테 지금 암이라고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결과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우리 보라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얼마나 곱게 소중하게 키웠는데요.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냉정했습니다. 진정해.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 답이 나오냐? 병명이 나왔으면 빨리 인정하고 손을 써야지. 넌 이런 일 앞에서도 왜 그렇게 감정적이냐?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돼. 당신은 안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네가 그 난리를 치는데 나라도 침착해야지. 별 수 있어? 끊어. 퇴근하고 얘기하자. 지금 뭐다? 아니 우리 보라가 이런 큰 병에 걸렸는데 당신 멀쩡히 앉아서 일할 수가 있어? 장모님 도움 받아서 입원 수속하고 급한 일 처리해. 난 퇴근하면 갈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나중에 봐. 남편은 무섭도록 침착했죠. 전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친정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쁘고 착한 손녀딸이 왜 이런 큰 병에 걸렸냐고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아빠는 절 안아주시면서 힘내라고 해주셨어요. 큰 시련이 와도 가족이 뭉쳐서 잘 이겨내면 된다고.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하셨죠. 우리 보라가 크게 되려고 이런 일을 겪는 거라면서 엄마인 제가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 직장도 휴직하고 딸의 간호를 시작했어요. 보라는 소아암 병동에 입원했고 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딸을 간호했어요. 근데 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10배는 더 속이 상했습니다. 어린 딸이 암으로 입원했는데도 남편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엔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고 힘들어서 현실로 회피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주말에는 병원에 와서 보라도 보고 저한테도 쉴 틈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딸이 아프기 전이랑 똑같이 골프 약속 잡고 집에서 쉬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보라한테 전화만 몇 통 하는 게 끝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이 소홀해서 힘들다, 어머님이 좀 혼내주셔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 하나 아프다고 온 가족이 매달릴 필요 없어. 아니 네가 전적으로 보라 맡고 있으니까 애비는 사회생활 하게 놔둬라. 맞벌이하다 이제 혼자 벌잖니. 걔가 사회생활을 잘해야 보라 병원비도 꾸준히 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 힘들다고 괜히 남편 잡지 마.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보라 암이에요. 어른도 걸리면 위험한 암이라고요. 고작 6살 먹은 애가 주사바늘 달고 입원 생활하고 있는데 아빠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주말에 골프 치고 집에서 혼자서 쉬는 게 말이 돼요? 사실 저 어머니한테도 서운해요. 뭐가? 아니, 너 서운한 게 참 많기도 하다. 하나 있는 손녀딸이 큰 병에 걸렸는데 어머님 그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어요? 저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라 암 판정 받은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가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아니 그럼 개 모임에서 다 예약해서 취소도 안 되는 걸 나만 빠지니? 아 얘가 아픈 건 아픈 거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혈게다 트집거리네 진짜. 아이 끊자. 요새 너랑 통화만 하면 머리가 다 지끈거려. 아니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그런 병이 걸리니? 난 살다 그런 얘긴 처음 들었다. 네, 저도 더는 전화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휴게실에서 통화를 마치고 딸한테 가려는데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사실 보라가 암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제정신이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상상 초월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날마다 애가 끌어서 소아암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 지칠까봐 틈만 나면 교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치면 안 된다면서 늘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병원비도 걱정하지 말라고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죠. 안 그래도 너무 고맙고 죄송한데 이런 일까지 친정 부모님께 하소연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보라 투병 중에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전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아버진 다른 가족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시다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받은 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은 딸의 모든 수치가 좋아져서 제가 모처럼 푹 잤던 날이거든요. 보라도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이대로면 퇴원할 수도 있겠다고 씨앗 같은 희망을 갖던 때였어요. 푹 자고 일어나서 보라 아침을 먹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우리 딸 좋아졌다는 소식 전할 생각에 기쁘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받자마자 동생의 울음소리부터 들렸어요. 언니, 표정 왜 그래? 너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쓰러지셨어.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아빠가 응급실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야, 말을 마저 해야지. 왜 하다 말아? 아빠 괜찮으셔? 그 병원 어디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밥을 먹던 딸이 절 빤히 보더라고요. 엄마 괜찮냐고 얼굴이 하얘졌다고 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다는 말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돌아가셨다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보라를 부탁하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전 흰천에 덮인 아버지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늘 딸이 잘 되기만을 바라셨던 아버지한테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불행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장례를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마저 지병이 악화돼 큰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였어요. 엄마는 지병을 약과 운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떠난 뒤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신 거였어요. 친정집은 망해서 압류딱지가 붙었고 결혼 준비하며 회사 다니던 동생은 엄마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포기하겠다며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요. 많은 빚에 엄마의 수술비까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그때 통화도 잘하지 못했어요.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이 터져 나왔죠. 솔직히 남편한테 많이 기대고 싶었어요. 친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전 의지할 데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랑 있는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네 몫은 네가 감당하라고 했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남편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진 스펙, 집안 배경을 보고 좋아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외롭고 서러운 날들이 이어졌죠. 힘들 때마다 전 아빠가 해준 말을 떠올랐어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그래도 힘이 되더라고요. 밤마다 자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보라야, 조금만 힘내, 우리 딸. 꼭 건강하게 나아서 병원 나가자. 그 뒤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죠. 친정이 망했다고 절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였어요. 딸이 입원한 동안 친정에서 매달 돈을 주시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 갖고도 말을 하셨죠. 너 이제 망했다며? 진표 말로는 매달 네 아버지가 돈을 줬다던데 이제 그거 끊기는 거냐?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진표 참가 보낼 때 고민 좀 더 해볼걸. 있는 집이라고 텁썩 참가 보냈더니 쫄딱 망하고 이게 뭐냐? 어머니, 말씀 가려 하세요. 우리 아빠가 안 줘도 될 돈 줬던 거고요. 쫄딱 망하다뇨? 그게 지금 제 앞에서 할 말이세요? 어머니는 저희 결혼하고 받기만 하시고 보라 병원에 입원한 뒤 문병 한 번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아빠한테 네 아버지라고 하세요? 돌아가셨지만 예의 차려주세요. 기분 나빠요. 나 참, 아니 너 이 지경에 자존심 세우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진표가 창가를 잘못 든 것 같다. 애 아프지 처갓집 망했지. 아니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괜히 네 집 일로 우리 아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알아서 잘 처신해라. 어머니, 그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오지 마세요. 저랑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건데요, 지금? 저도 어머니랑 보라 아빠 그렇게 매정한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지금 보라 아픈 것만 해도 저 힘드니까 자꾸 오셔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저 말본새 좀 봐라. 너 아주 독해졌다. 아유, 정말 기가 막혀서. 옛날 같으면 너 벌써 쫓겨나고도 남았어. 세상 좋아진 줄 알아. 앞으로 오라고 해도 안 올 거니까 행여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보라가 나아져서 일단 퇴원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너무 기뻐서 애처럼 폴짝폴짝 뛰었죠. 아주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고 다음 검사 때까지 집에서 쉬는 거였는데도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보라도 오랜만에 집에 간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유치원 다시 갈 수 있냐고 하길래
그건 좀 기다려봐야 한다니까 잠깐 시무룩하긴 했죠. 그래도 너무 좋다면서 저를 꼭 안는데 진짜 행복했어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좋은 날이었지만 전 화가 많이 났죠. 남편은 외출할 거라고 하더니 집에 있던 거였어요. 그럴 거면 병원에 좀 데리러 오지. 집에 꼼짝도 않고 있던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좋은 날 화내기 싫어서 묵묵히 짐 풀고 보라 챙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보라를 재우고 시어머니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뭐랬니? 둘째는 꼭 낳으라고 했잖아. 아니 내 말대로 둘째 낳았으면 네가 이렇게 딸한테만 매달렸겠어? 너도 참 내 말 안 듣는다. 자식 잃을 슬픔은 다른 자식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그냥 둘째 낳아. 걘 꼭 아들이어야 된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라 친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라가 자기 병 나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아파도 참고 완치될 수 있다면서 그 어린 게 지금 얼마나 애를 쓰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보라한테 뭐라고요? 자식 잃은 슬픔? 지금도 완전히 나아서 온 것도 아니라면서. 또 돌아가서 검사 받아야 된다며. 이러다 우리 진표가 벌어놓은 돈 다 써버리고도 남겠다.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 아니냐고. 병원에서 올해도 다시 가지 말고 딸 같은 건 포기해라. 뭐라고? 포기를 하라고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악마구나.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구나. 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한테 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양동이째 들이붓고 싶었는데 앞에 있는 게 고작 물컵이라 그 정도로 그친 거였어요. 자식 잃은 슬픔?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보라를 벌써 죽은 아이 취급을 해? 당장 취소해. 그 말 당장 취소하라고요.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 되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진표야,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한 짓 좀 봐라, 진표야. 그때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남편이 나왔고 상황을 보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독한 애네.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너랑 못 살아. 너같이 독하고 못된 애랑은 단 1시간도 못 있겠다. 엄마, 같이 나가요. 이런 애 상대하지 말고 나가자고요. 그래, 나가. 나도 너 같은 남편 필요 없어. 자식이 아파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골프? 인맥? 딸 자식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있는데 좋다고 너랑 골프 쳐준 인간들도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인맥을 쌓아? 나가. 너 나가도 하나도 아쉽지 않으니까 꺼지라고. 지독해. 엄마, 나가요. 쟤 미쳤나봐. 눈가리가 그냥 확 돌았어. 남편은 방방 뛰며 악담을 퍼붓더니 시어머니랑 집을 나갔어요. 그러더니 한 달째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도 없었고 딸도 나 몰라라 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간 것 같았어요. 그 둘을 내보내고 전 한참을 진정하지 못했어요. 남이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말을 시어머니한테 듣다니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전 딸의 건강만 챙기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병원에서보다 밥도 잘 먹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중간에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는데 당장 입원하라는 소리를 안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게다가 의사쌤이 완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셔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보라한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린 서로를 꼭 안았죠. 어린 딸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딸은 좋은 일인데 엄마 왜 우냐면서 예쁘게 웃더라고요. 다음날 딸이 저한테 작은 카드를 써줬어요. 소원이 있는데 놀이공원 가면 안 되냐고요. 보라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이 있었는데 한동안 아파서 못 갔었거든요. 전 보라에게 따뜻하게 옷 입고 휠체어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보라가 손뼉을 막 치면서 좋아하는데 저까지 마음이 밝아졌어요. 1년 만에 간 놀이공원에서 딸은 정말 좋아했어요. 놀이기구를 타지 못해도 달콤한 팝콘 냄새랑 귀여운 인형들, 사람들의 밝은 표정에 보라는 너무 신난다고 했죠. 아프기 전엔 남편이랑 셋이 2계절에 한 번씩은 꼭 왔었는데 가슴 한편이 아리기도 했고요.
딸이랑 솜사탕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 롤러코스터 대기줄에서 엄청 낯익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뭐야? 저 사람 보라 아빠 아니야? 저 사람이 여길 왜 와? 옆에 남자애랑 여자는 누구지? 제가 한 곳을 뚫어져라 보니까 딸이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전 일부러 딸이 앉은 휠체어를 반대편으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가방에 있던 제 모자랑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딸한텐 저쪽에 싸움이 난 것 같아서 보고 있었다고 했죠. 보라는 좋은 것만 봐야 하니까 남이 싸우는 거 보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세히 봤죠. 분명히 남편이 틀림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꾸민 한 여자랑 어떤 남자애랑 같이 있었죠. 남편이 그 애의 입가도 닦아주고 농담도 걸어주고 엄청 애틋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여자랑 눈이 마주치면 그 여자랑 가볍게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게다가 남자애가 칭얼거리니까 남편은 목마까지 태워주는 거였습니다. 여자는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불륜이라니. 내 연녀를 두고 아들까지 낳다니. 심장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고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딸 몰래 심호흡을 하느라 고생을 했어요. 휠체어 밀 힘도 없어서 전 겨우겨우 보라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나올 수 있었죠. 운전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전 몸져 누웠어요. 밤을 꼬박 샜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새 여자랑 바람 피우느라 아픈 딸한테 관심도 없고 매주 골프니 뭐니 밖으로만 돌았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어머님한테 무례하다면서 난리치고 나갔던 것도 속으로 얼씨구나 했을 것 같아 약이 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있는지 밤새도록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복수해줄까, 어떻게 뒤통수를 쳐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면 일단 남편의 얼굴을 봐야 했는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편은 이틀 후에 집에 들어왔어요. 가출한 지 한 달 넘게 밖에서 살다 온 거였죠. 전 복잡한 감정을 감추고 남편을 대했어요. 딸은 그래도 아빠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면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한 날, 전 동생한테 보라를 부탁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따라잡았어요. 미행은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회식 장소는커녕 근처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남편은 7층에서 내렸어요. 저 역시 7층에서 내렸고 문 앞을 살폈죠. 애가 있는 집이면 문 앞에 쓰레기도 많고 아이용품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단번에 그 집을 찾아냈고 조심스럽게 귀를 대봤어요. 희미하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전 심호흡을 하고 배를 눌렀어요. 안에서 누구시냐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전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상냥하게 말했어요. 세탁물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곧 안에서 문이 열렸고 전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게 된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아들 셋이 파티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애 머리엔 고깔모자가 씌워져 있었고 식탁 위엔 케이크가 있었죠. 스테이크에 피자에 한상 떡벌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남편은 귀신 본 것처럼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와? 어떻게 오긴? 걸어서 왔다. 미행 그까짓 거 쉽던데? 이따위 짓 하려고 밖으로 싸돌아다녔구나? 이 나쁜 자식. 너한텐 욕도 아까워. 상간녀가 나가라고 하는데 전 걔를 밀치고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액자에 사진들이 있는데 셋이 아주 다정하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우리 딸이 아프기 전부터 두 집 살림을 한 것 같았죠. 주말마다 가던 골프 연습의 실체가 이렇게 밝혀졌어요. 박진표,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을 하지 그랬어.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냐? 아픈 딸내미 놔두고 바람을 피워? 상간녀랑 애를 낳아?
그러고도 보라한테 아빠 소리 듣고 싶었어? 이 뻔뻔한 자식. 너 도대체 누구 아빠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러는 거였어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진짜 아빠 따로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전 황당해서 두 인간들을 봤죠. 알고 보니 그 아들은 남편 친아들도 아니었어요. 상간녀의 아들인데 남편이 그렇게 챙겨주고 있던 거였죠. 지가 낳은 딸은 병원에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들한테 정성을 쏟고 있던 거였습니다. 허탈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런 상등신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상간녀가 끼어들었어요. 이 여자가 어디 와서 앵패야? 당신이 남편을 얼마나 외롭게 했으면 자식까지 있는 나한테 푹 빠졌겠어? 애도 잘 못 키워서 그렇게 됐다면서 자기 잘못한 걸 알아야지 남의 행복 질투해서 이 난리를 치니? 네 남편 너한테 애정 식은 지 한참 됐대. 네 딸한테도 관심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줄래? 오늘 우리 만난 지 2주년 되는 날이야.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런 건 너나 해. 어디 상간녀 주제에 잘난 척이야. 야, 끝까지 가보자. 남의 행복? 질투 좋아하네. 너같이 더러운 거한테 질투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으니까 착각하지 말아줘. 나도 나지만 저런 상등신을 좋다고 하는 너도 진짜 알만하다. 전 눈이 뒤집혀서 상을 업고 케이크도 박살을 내버렸어요. 상간녀는 자식 보기 창피한지 애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절 말리다가 제가 악에 받쳐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니까 포기했어요. 전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 인간 엄마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셨어요? 설마 몰랐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어머니 아들을 대체 어떻게 키우셨길래 지 자식이 아픈데도 멀쩡한 남의 자식들 돌보게 만들었어요? 이런 괴물을 키워놓고 저한테 잘난 아들, 아까운 아들 하셨던 거예요? 유난 좀 떨지 마라. 아니 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사니? 아니 네 시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참고 살았다. 우리 진표도 그거 다 보고 자랐어. 집안 내력이다 이거예요? 아,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요. 남자 바람이 뭐 대수니?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혼을 하라고 했니? 쪽박을 차라고 했니? 분명히 얘기했지. 진표랑 둘째 낳으라고 했잖아. 남자는 아들이 있으면 파랑 같은 거 안 피워. 우리 진표가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면 그랬겠니? 넌 고작 딸내미 하나 낳아놓고서는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막말도 정도가 있지. 저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내가 당한 거 고스란히 갚아줄 거니까 기대하시라고요. 아휴, 너도 참 대단하다. 그래, 한번 이혼해봐. 얼마나 잘 사나 보게. 돈도 한 푼 없는 게 큰 소리는. 친정도 쫄딱 망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니? 친정집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 난리 났는데 참 뻔뻔도 하시네요. 위자료랑 양육비 확실히 받아낼 거니까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막말을 하도 많이 해줘서 그것도 고맙네요. 다 증거로 쓸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어요? 전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다던데 전 오히려 담담했죠. 남편이 건질 것 없는 쓰레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망설일 게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달 후 경찰서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박진표 씨 아내 되시죠? 네, 얼마 안 남았지만 일단 아내는 맞아요. 근데 왜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진표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헐레벌떡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지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눈을 비볐는지 몰라요. 경찰에게 들은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남편이 상간녀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상간녀의 남편은 폭력과 이것저것 전과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고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대요.
상간녀는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마음 놓고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며 반동거까지 한 거였고요. 그 남편이 실수하면서 상간녀를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생판 모르는 남자랑 사는 걸 알고 상간녀의 전 남편은 눈이 돌아서 상간녀에게도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짜고짜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갔고 멱살을 잡고 회사 밖으로 끌고 나왔대요. 그 과정에서 회사 안에는 소문이 다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운 인간 어딨어? 박진패 어디냐고? 여기 다 때려 부시기 전에 나오라고! 남편은 처음에 모함을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 남자가 회사에 사진까지 뿌렸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그 남자한테 끌려서 나왔대요. 평생 공부만 했지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약골 남편은 그 남자한테 무지막지하게 얻어맞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어요. 회사에선 남편의 파렴치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됐죠. 딸이 암에 걸렸는데 처자식 버리고 바람까지 폈다는 걸 알고 남편의 장례식엔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참 끝이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를 붙잡고 우는데 전 마지막 동정심까지 팍팍 긁어모아 거기까진 참아줬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보라엄이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우리 친표 보내고 어떻게 사니? 나 좀 거둬줘. 우리 친표 자식이라고는 보라 하나밖에 없지 않니? 나랑 같이 살자. 응? 같이 살아다오. 아유, 나 혼자서는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죽니? 이렇게 분하고 원통해서 난 못 산다. 아이고 세상에. 백주 대낮에 길에서 맞아 죽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감정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남이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보라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포기하라고 하신 분 아닌가요? 저 그쪽이 한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보라 죽은 애 취급하면서 아들 낳으라고 둘째 낳으라고 했잖아요.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장례까지는 인간적인 도리로 치러주지만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설 테니 갈 길 가세요. 너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냐? 넌 피도 눈물도 없어? 자식도 있는 애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진표가 불쌍하지도 않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는데요. 어린 자식 병원에서 생사를 오갈 때 골프 치고 여행 가고 바람 피운 인간들이 매정한 거지 어딜 덮어씌워요? 앞으로 우리 모녀 찾아올 생각 하지도 마세요. 당신이랑 나 인연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알아서 사시라고요. 애미야, 보라 애미야, 내가 잘못했어. 초라한 장례식이 끝났고 전 제 생활로 돌아왔어요. 많이 배우고 좋은 직업 가진 건 죽음 앞에선 아무런 소용없더라고요. 가족을 진심으로 대했다면 가는 길 외롭지는 않았겠지만 남편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죠. 저 세상 가서도 바람을 필 수 있을지 처자식을 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가버린 후 저랑 보라 앞으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이 나왔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제게 상속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지었더라면 제가 만져볼 수도 없을 돈이었겠지만 남편이 이혼 전 서둘러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 돈의 주인은 저와 제 딸이 됐어요. 그 돈으로 저와 보라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지금 보라와 전 건강을 회복하신 엄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안정되니까 딸도 어렸을 때의 영재성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직장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인 건 아빠 회사 역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같이 회사를 세운 아빠 친구분이 영혼을 갈아서 회사를 이끌고 계세요. 따뜻한 봄날 우리 식구는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아빠에게 우리 잘 살고 있다고 너무 걱정 마시라고 얘기했죠.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새벽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 엄마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고
회사도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하늘나라에서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아빠, 영원히 사랑해요. 이제야 멈춰있던 삶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모든 게 잘 굴러가니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전 자기 전 꼭 우리 딸 얼굴을 보고 자요. 그때가 행복합니다. 보라의 머리맡에는 내일 입을 옷이랑 양말, 머리끈이 예쁘게 놓여있죠. 너무 귀여워서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네요. 딸은 가끔 아빠에 대해 물어봐요. 전 보라에게 아빠가 하늘나라에 좀 더 일찍 갔다고 설명해주고 있죠. 죽은 사람, 자식 앞에서 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워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보라에게 아빠란 사람은 그냥 여백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믿음만큼 큰 재산이 또 있을까요? 전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보라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아빠에게 선물 받은 시계도 언젠간 딸한테 물려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